결혼 생활은 행복한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어서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제 결혼 후에는 정말 많은 서러운 감정을 경험했어요. 삶은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변화되어 가는 모습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서로 많은 일을 겪은 결과로 저의 삶에서의 희로애락이 결혼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즐거움이 되어가는 것 같은 마음도 들었어요. 사실 조금 흔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우연한 기회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우리 처음 만난 시절에는 서로가 어울리는 것 같아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나 남편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회사원으로서 결혼을 승낙했어요. 결혼한 부부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하신가요? 사실 남편에겐 동생 한 명이 계셨는데 그는 제게 도련님이었어요. 그의 외모는 상속받은 유전자가 완벽하게 결합된 사람이었어요. 얼굴에서 심우 잘 어우러진 외모를 가졌는데 저에게는 끌리는 이유가 없어요. 그가 아이돌처럼 완벽하거나 또렷한 얼굴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매혹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공학을 전공하고 IT 분야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도련님과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된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불운한 일이었나 봐요. 남편의 직업이 의사인 게 대담하게 밝혀졌을 때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 남편 일은 뭐냐? 우리 아들이 나름 똑똑하니까 컴퓨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슷한 일 해오는 거지. 만난 계기는 의사라는 거로 그랬지. 최초로 댁은 공를 내놓고 애써서 의사가 되었다느니 그래서 인간을 구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며 늦은 보람차게 할지도 못해 목재에 걸쳐서 아무래도 자기 직업에 포부가 커서 일을 한다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아픈 부분이 있으면 저를 찾으면 된다는 사람한테 의사라고. 아우요, 우리 집에 의사 며느리가 오니 새 세상에 여기서 또한 어디 있나 말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의사 며느리가 집에 온 것이 된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나 했는데 의사가 되어 있으면 돈을 잘 벌겠냐? 정말 잘 번다고 말을 해도 되겠나? 모르겠다. 사명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돈 못 이에 병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거든요. 실제로 의사란 하나의 직업일 뿐이야. 남들 모두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쁘다고 얘를 좋아한다면 나도 기분이 좋아. 어머니 곱나게 의미 있는 일이겠지. 의사란 우리 귀한 며느리의 자주겠지. 내가 얼마나 존대중해야 될지. 그가 아이돌처럼 완벽하거나 또렷한 얼굴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의 외모에 매혹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공학을 전공하고 IT 분야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저는 먼저 얘기해 주었으면 저희 며느리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알려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걸 몰라서 이 정도만 준비해 두었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시식을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예쁨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시작부터 정말 좋은 느낌이에요. 어머니와 모녀같이 지내고 싶어요. 아마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언제나 성심성의껏 효도를 할게요. 어머님이 실수를 해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제가 똑똑해서 한 번에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어머니가 분명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의사의 면모를 가진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할까봐 조급해 하셨을 텐데 우리 의사 면관님은 오래오래 손님이 될 거예요. 기분만 상하지 말고 항상 편안하게 오고 가세요. 약속 지었는가. 오늘도 각본 일을 하느라 힘들었겠지만 여기서도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일을 시켜버렸나 싶네요. 시어머니가 나를 집중적으로 쳐다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일반 회사원으로서는 의사와 비교를 할 순 없겠지만 두 분을 분류하여 일과 노름을 나누는 것은 이상하죠. 저와 동네랑은 같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는 의사에 빠져들어 버린 것 같았어요. 따라서 제가 일에 옳은 며느리로 대우받았고 동네에겐 더 값진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너무나 차별적이어서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게다가 동네가 인사를 하기 위해 선물을 가져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등을 살짝 두드려 밀었어요. 사정없이 그렇게만 하면 좋을 줄 알았는지요.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있나요? 이런 것은 우리 딸 며느리가 들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 귀한데 이렇게 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너는 눈치가 없나? 어서 가서 우리 의사 며느리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지 못하게 도와주어야지. 어쨌든 괴로워. 괴로워.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창란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저는 갑자기 동서가 보통이 아닌 선물 가방을 내밀며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걸 드릴래? 라고 말했지만 정말 받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난 그게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어머니 한 분으로도 힘들시 동서가 나를 경멸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그 순간 몸 전체가 전율을 느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주자 사람이 일이 무례하게 나올 수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제 시어머니가 내 앞에서 내가 내 시어머니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더욱 황당했다. 그렇지만 동서가 의사임을 밝힌 이후 시어머니는 도벽을 세우듯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동서가 의기를 르기 싫어하는 걸 암시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대화를 거절하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모든 게 더러워졌다는 느낌이었어. 어머님, 저는 의사라서 전쟁터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바쁠 때가 많아서 정신도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병원에 일하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도 많을 것 같아요. 또한 휴일이 없이 계속 일하다 보니 자주 만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 때문에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당연히 의사 며느리의 일은 얼마나 바쁠지 이해할 수 없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사 며느리를 하게 되었으니 물론 무소식이 희소식일거려. 걱정 마세요. 전 그렇게 빡빡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께서 이해심이 많으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노력하면서 잘 살게요. 제가 결혼했을 때는 정말로 말랐어요. 신혼 때마다 전화도 자주 하라고 화도 내시고 집에 오라고 불러댔던 분이 어머님께서 계셔요. 그분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말을 하시니까 정말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모두를 똑같이 대해주길 원하지만 누구는 귀한 대접을 받고 누구는 천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것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슬쩍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제가 자주 전화를 하고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았나요? 매일 전화해라, 시댁에 놀러와라 하시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느라 바쁘다고 해도 회사 일정이 어떻게 바빠서 온 이유가 뭔지 물어보시던데요. 월차, 연차를 모두 다 사용하지 않고 오라고 해놓고 제가 신혼 초일 때 그리워서 불러내시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따박따박 퇴근하고 주말에는 회사 동료와 시간을 보내거나 의사에게 도움 요청을 할 정도로 바쁘다고 했거나 남편과 함께 일별을 살리러 놀러 다니거나 했습니까? 또 동생보다 높은 곳에 제가 있잖아요. 왜 그런 이유로까지 당신이 비난을 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께서 매일 저를 보자고 불러내시다가 동생이 시근시킨 분위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왔다는 사실에 불만이 있었나 봐요. 나는 의사 동생의 질투를 하는 것이냐? 아이고, 당신은 정말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려 하지 않았구나. 사람에게선 질투하지 않고 괜히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되겠죠. 당신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동생이 일하는 동안 걱정할 이유 없는 며느리 되려면 아직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집안일을 처음부터 다 담당해야만 하는데 동생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만나도 내가 며느리인 것을 공평하게 대해주셔야죠. 동생이 의사가 되는 건 자랑스럽고요. 하지만 너희들을 갖게 되면 당신은 진정한 며느리가 되고 나머지들은 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행동하면 돼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의 결혼 준비가 계속되면서 시어머니의 걱정이 점점 더해지고 상견례 자리에서 느껴지는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요. 서방님의 행동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가족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동서와의 관계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며 시어머니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인연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니겠나? 처음에 의국에서 만난 줄 알았는데 평범한 회사원을 만나서 놀랐어. 내 처음 며느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깜짝 놀랐어. 우리 딸은 정말 복덩이야. 어떻게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줄 알았겠어? 우리 딸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자신의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야. 내 손자는 평범해서 놀랐어. 의사더라도 손자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서로 좋다면 어떡해? 우리 사돈 어른들은 웃으면서 서방님을 깎아내리지만 가만히 밥을 먹었어. 그런 분위기에 당황했어. 그날 밤 차 안에서 남편이랑 지긋지긋한 숨소리를 내쉬었어. 동서는 정말 대단했어. 우리 서방님을 무시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밥을 먹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했어. 내 동생도 그래? 의사든 회사원이든 상관없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지 아휴 바보 같더라. 그래서 솔직히 그때까지는 내 속에 올라오는 놈이야 집안의 자랑거리였어. 회사 생활은 평범하게 하면서도 다니는 회사가 꽤 중요한 기업이고 그래 뭐 의사보다는 못 벌겠지만 꾸준한 투자도 하고 있지. 맞아. 서방님은 돈도 꽤 있는 편이지. 그런데 몰락 패는 거 있어서 괜히 좀 그랬어. 내 말은 우리 딸은 의사인데 말이라는데 진짜 화가 났어. 어느 날 평범한 회사원한테 집을 해먹을 돈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난 평화를 지키고 무작정 가까워지지 않았어. 솔직히 서방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진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돌이켜보면 다 믿을 수 있겠어. 이젠 그만 신경 쓰고 삽시다. 견디자 보면서 은근히 서방님을 비하하고 집 문제까지 등 떠맞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했겠지. 정말 이사를 할 이유 있겠지만 돈 따위는 어떻게 나오겠어. 집 이야기가 나와서 서방님이 대충 피하고 동서가 벌어서 집도 살 돈이 될 거라고 했지. 예비사돈에서 떠나며 불편한 티를 너무도 비쳐 보인데 난 약간 어색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웠겠지. 제 친구들이 결혼 선물로 차를 받았다고 해서 부럽기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리 내기뿐이겠죠. 결혼식 준비를 호텔에서 하는 것도 좋고 드레스는 수입품으로 입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내산 드레스와 수입산 드레스의 차이는 크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민망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동서의 태도가 신기할 뿐이었어요. 동서가 요구하는 것이 많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나오지 않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며 SOS를 보냈어요. 이미 결혼을 한 번 해봤고 말이야. 내 주변에서 제일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지 않겠니? 즉, 그러니까 내가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라도 걸어서 그런 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쓸모없는 짓이다 하고 언질이라도 한번 해줘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아주 난리를 치는데 내가 돌아버리겠다.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해주겠니? 아휴, 어머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당연히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동서가 저한테 시집살이 운운했던 적도 있는데 제가 나서서 그런 걸 말하기엔 저도 불편해서요. 내가 하는 것보다야 훨씬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아니 나라고 뭐 말 안 하고 싶겠어. 괜히 지켜지지는 않고 사이만 더 나빠질까 싶어서 하는 말이지. 너랑 사이 나쁜 거야 뭐 내가 중재를 하면 된다고 쳐도 나랑 사이가 나빠지면 답도 없는 거야 아니겠니?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좀 수고해라 어머님이 하면 결혼 안 하겠다고 말을 하고 제가 말을 하면 잘겠습니다. 결혼 준비 잘해볼게요 하겠냐고요? 어머님, 저는 이런 상황에 끼고 싶지 않아요.
아, 가뜩이나 동서가 저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긁어 웃으러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에 뭐 시어머니가 더 얹을 말이 있겠냐고요. 입을 다물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딱 봐도 자기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만 하고 싶고 못된 것, 나쁜 것은 나에게 다 시키려고 하니 보기 싫어서 거부했어요.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매일같이 힘들다, 머리가 아프다고 늘 그러고 있는데 나를 왜 그 결혼 준비에 끼고 싶어 하냐며 나도 회사를 다니다가 정신이 없는데 남의 결혼식에 참견하거나 해서 골치 아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랑이랑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라서 더욱 심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람이지만 본인이 의사인 척하고 돌아다니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 지저분한 상황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두 번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더니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부탁을 하면서 나를 못된 년으로 만들려는 시어머니에게 더 서운했어요. 시댁에서도 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두 사람이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아야 했고 예비장모인 제가 한마디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동서와 남편은 결혼식장에 팔진녀까지 끼고 들어가 혼인신고까지 무사했습니다. 막탄했어요. 그렇지만 결혼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는 서양인 동서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소냐 동서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잔소리도 못하고 스트레스로 머리털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 동서는 왜 안 오는 거죠? 오늘 정말 바쁠 텐데 친척들도 모두 동서를 보러 왔다는데 동서가 안 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돼요.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답답하네요. 나한테 무슨 소리냐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요? 의사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해줬는데 동서는 병원에서 바쁘다고 와줄 수 없다면 고생하세요 한마디만 하고 그대로 떠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상전을 모시는 거야? 며느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고생하세요, 수고하세요 한마디만 하려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똑똑하게 컸겠지만 결혼 후 첫 명절에 집에서 못 온다면 적어도 미안하다고 해야 하지 않나요? 의사니까 명절에 집에 없다고 해서 선물이라도 보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대학병원이어서 365일 열려있는 병원이라곤 하지만 그게 뭐 대학병원도 아니고 동네에서 조금 큰 병원일 뿐이잖아요. 그 병원은 제가 쓰지 않는 걸 다 쓰고 있다. 하지만 그 병원은 동네에 있는 조금 큰 사이즈의 병원이고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는 병원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이번 명절에도 문을 열지 않을지도 몰라서 답답했다. 그래서 그냥 그 사실을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솔직히 말하면 알아보기 귀찮았을 뿐더러 의사 며느리인데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이상하게 여겼다. 시어머니는 사납고 예리한 성격을 가졌어서 상황에 대해 거들 때마다 날치기 시작하면서 속으로는 좀 기뻤다. 명절 때 친척들에게 자랑스럽게 의사 며느리를 소개하고 싶었지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 속상했다. 명절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제에 놓인 채로 대화를 시작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왔어야 했는데 아니가 친척들이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의사인 똑똑한 인재라 하며 너무 자랑하시는데 당일에라도 한 번이라도 보여주었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다음 명절에는 꼭 참석하게 해야겠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분들 앞에서 속이 좀 쓰였어. 아니, 오히려 제가 부끄럽고 속이 좀 그렇다. 이러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아니요, 엄마, 그렇다면 애들이 뭘 할까요? 결국 친척들 만나지도 않을 테니 칭찬을 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 명절에도 근무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괜히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기강도 지켜야지라며 잔소리를 쏟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제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기강을 지키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제일 윗사람인데 왜 기강을 잡아다라고 하십니까? 돌이키고 또 돌이키지 말고 직접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일들은 신경 쓸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돼도 나쁜 쪽으로 발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명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서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이 자주 안 되고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해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싼 선물로 준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쉬어주세요. 나도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정말 잘하고 싶어. 아, 이상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면 밥당일이 바빠도 어떻게 할까? 정말 엄마와 어느 때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나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이런 막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잘 지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나는 진짜 엄마의 사위가 되어 기뻐요. 때때로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 지으면서 걱정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위선이라는 건 누가 모르나요? 시험은 손이 서는 곳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명절에 제사가 있어서 그럴 때면 시어머니가 출근해야 하니까 못 간다고 통보식으로 말했어. 시어머니도 화를 못 낼 정도로 참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너무 티가 나게 자숙을 하니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었어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참으니까 나도 참았어요. 그렇게 동서에게 약간의 비판적인 말을 했어요. 동서야, 내가 깊이 생각해보니 동서가 바빠서 그런 날이면 어쩌면 시댁에 일손이 필요한 날과 딱 맞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 아, 환자들이 그날만 선택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겠지 맞지요? 혹시 싫어서 대충 거짓말하고 피하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 동서가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진 것 같지 않으니까. 맞아요. 형님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일일 수도 있죠. 저라도 가고 싶은데 엄마의 일손도 없고 형과 수다 떨기도 하고 싶은데 많이 힘들죠. 아쉬워요. 환하게 웃으면서 받아치는 데부터 보통이 아니다 싶었는데 이건 정말로 보통이 아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못 가요 하면서 피하던 동서를 보며 저도 이를 갈았죠. 저희 시댁이 매번 행사처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김장이 허리가 부서질 것처럼 아프긴 하지만 맛있는 김치를 가져와서 먹을 때면 그렇게 또 보람차고 행복할 수가 없었죠. 김장하면서 꼭 수육에 장김치 먹잖아요. 그게 그렇게 꿀맛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런데 동서는 2년 동안 김장날이 되면 그날 꼭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나타나지 않았고요. 가족들끼리 밥이라도 먹자고 하면 친정 부모님이랑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자리를 은근슬쩍 피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서운하니까 동서를 붙잡고 한마디를 결국 하셨더라고요. 얘 둘째 며느리야, 내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너는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니. 말로는 매번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하더니만 어쩌면 불러도 한 번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는 일이 없어. 그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안부 인사 한 번이었고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니 어머님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으랴. 일이 너무나도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니고 병투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하지요. 그럼 나 의사 그만둬요.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까요? 저도 나름 할 만큼 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조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제가 내조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어머님. 형님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일일 수도 있죠. 저라도 가고 싶은데 엄마의 일손도 없고 형과 수다 떨기도 하고 싶은데 많이 힘들죠. 돌아보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식을 위해 힘쓰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막내딸은 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사실이 참 억울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를 이해해주기로 마음먹었죠. 이사를 앞둔 어느 날 그녀는 주변에도 베풀려 했었던 그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연예인을 목표로 삼은 마음이 가장 컸었는데 전에 부조리한 억울함은 어디에 있는가 싶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볼까 고민했죠. 그러나 역시 결론은 마음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죠. 거창한 꿈을 가져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었답니다. 결국 그녀는 큰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놨어요. 이사하는 집에서도 절대로 변함없는 사랑을 들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죠. 마치 한 장면이 끝나가면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달까요? 호흡을 깊게 쉬며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던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강인하고 아름다웠죠. 함께 힘을 합쳐 이를 이겨내는 그녀의 결단력에 경의를 표하며 그녀의 미래가 빛나게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동선 지역에는 많은 좋은 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로서는 럼 아파트를 찾는 것도 아니었고 빌라도 충분하다 생각하여 괜찮은 빌라를 찾아서 이사를 했는데 동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형님,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빌라로 이사해야겠다 하면서요. 그랬는데 빌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요, 무리해서 아파트로 오세요. 그 말에 황당해져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아이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동서가 의사인데 너무 얄밉다고 한다고요. 어떻게 귀감을 잡을 수 없을까 물어봤더니 아이 친구 엄마가 그런 것은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시하거나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하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맘카페 같은 곳을 하는지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는데 맘카페에 가입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아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역 맘카페에 가입하고 사이다 먹이는 법을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시댁 김정 날이 다가오게 됐는데 여태까지 동서가 얄밉게 피해갔었답니다. 예를 들면 어머 27일이 김장 날이에요. 26일인 줄 알고 27일에 김장을 한다 했는데 몇 년간 이렇게 피해를 봤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25일이 김장 날인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김장 날이 18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리 비워뒀어요.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달력에 동그라미가 있길래 뭔가 했는데 김장 날인 것 같더라고요. 주세요. 어머나. 직장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늦게 정보를 확인한 탓에 잘못된 일정을 알고 있다가 직전에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 어찌나 갑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25일에 김치 담그기를 계획했는데 재료가 일찍 돼서 18일로 당기기로 결정했었죠. 걱정할 필요 없이 제대로 일정을 확인해서 다시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기쁘게 김장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동서는 전화를 걸기 전에 깜빡해서 동서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이게 몇 번째인가요? 어쨌든 운이 좋게 동서가 18일에 시간이 다 비어있다고 해서 김장을 하는 날을 일주일 앞당겨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8일 아침 7시까지만 하는 거로 약속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걸? 동서가 18일을 비웠으니 이건 분명 신의 뜻이겠지? 속재료 양념하고 수육도 삶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김장하는 동안 동서도 졸리게 등장했다. 그래서 동서에게 앞치마를 주었는데 시어머니가 고무장갑을 찾으러 가서 동서가 빈 김치통을 내밀면서 김치를 절여야 한다며 바쁘게 일하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속재료 양념하고 수육도 삶고 하니까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지금 고무장갑을 찾으러 가셨으니 동서가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손 다 상해지네, 형님. 아, 솔직히 말해도 되겠니? 나 김장할 때 옆에서 일을 도와야 할까? 지금까지 어머니님과 형님이 함께 하실 때도 저희 집 김치를 잘 담아내셨나? 아니, 동서는 바쁜 병원 일이라며 피할 핑계로 손을 잡아주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소스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누구나 한가할 때가 있으니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온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줄 알아?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김치를 먹기 위해 도왔던 거지? 동네도 이제 김장날을 피하지 말고 일을 해. 내가 고무장갑을 둘 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만 산 건가 보네. 아, 이것은 일회용 장갑인가? 착용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일회용 장갑이라면 손에서 빠질 수도 있을 텐데. 불편하겠네. 이거 짧아서 팔과 옷이 다 더러워질 것 같은데. 어머나 정말 죄송하니 어떻게 해야 돼? 난 김치 담는 법도 모르고 막상 하려니 어려워.
난 그냥 도와드리는 게 전부인데. 수고스러운 건 형님이 좀 해주고 진짜로 난 짐덩어리일 뿐이야. 어머니가 가르쳐주면 할 줄 아는데 동서 양념치라고 반쪽이야. 그걸 왜 못하지? 동서는 쉬운 일 없으니까 큰 상관 없었어. 무채 넣고 양념치라는 것과 배추 젓는 것이 뭔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 내 말대로 어머니랑 동시에 따라하는 게 그만이야? 아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손으로 김치를 만들어야 해. 그게 손톱에 김치물이라도 들면 어떡해?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손톱에 김치물이라니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래요. 그냥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쉬고 놀고 계시는 형님께 열심히 하세요. 뭐라고요? 나도 직장인이에요. 나도 한가롭게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서가 다 말했어요. 아니요. 평소에 시키는 일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일인데요. 뭐가 어쩌고 어째 말 다 안 했는데요. 더 하라면 더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이런 걸로 신경 좀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전 김치 못해요. 어머님, 저도 쉬어도 되나요? 저 솔직히 오늘 연차 하나 쓴다고 어제까지 엄청 힘들게 일했단 말이에요. 오늘 볼 환자 진료까지 부랴부랴 어제로 당겨서 보고 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아침 7시에 부르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태까지도 어머님이랑 형님 둘만 잘 하셨으니까 오늘도 좀 고생해주세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 바보 같은 시어머니가 거기서 또 얼버무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시어머니를 확 쳐다봤어요. 아니, 그 고무장갑도 모자라는데. 정말로 둘째 며느리 손톱에 김치물이라도 들면 어떡합니까? 지금 새벽이라 가게 문 열어두고 유리장갑 사도 막을 순 없다는데 한자를 읽는 손으로 아유, 그러면서 하자고 하지만 우리 얼른 일하자. 필요한 게 있으면 시키면 되겠죠? 응, 그렇죠. 그 말에 글쎄 앞치마 집어던지고 어머님 혼자 하세요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어요. 김장을 시작했어요. 얄미운 동서에게 일이라도 하나 더 시켜보려고 물을 채 썰어라고 하고 고춧가루 좀 들고 와서 양념도 믹서기에 갈아라고 했죠. 별짓 다 하고 나니 김치를 무쳐서 담그는 게 저희보다 쉬운 일이었어요. 그날 결국 김치 다 담고 김치통에 나눠 담는데요. 동서는 김치통을 쓱 챙기더니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잘 먹을게요. 아까 수육이랑 해가지고 식사해보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다 먹으면 또 나눠주실 거죠? 저가 김치를 많이 먹어봤는데 역시 정성 들여 만든 우리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 먹으면 다시 주실 거죠? 그러면서 차를 쓱 타려고 했는데 저도요. 비장의 카드를 꺼내서 동서에게 목에 김치통을 걸어주었거든요. 어머님은 동서야, 내가 여기 한 통 더 줄 테니까 그것도 들고 가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통 더 있으면 아마 1년 내내 먹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형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했지요. 아까 형님 목사 김차 아니에요? 정말 들고 가도 되겠니? 나중에 김치를 돌려달라거나 나눠달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어. 우리 친정에서도 김장을 할 텐데 동서는 어머, 이거 형님이 꼭 들어가셔야 해요. 나중에 김치를 돌려달라거나 나눠달라는 말 하지 말아야 할 테니까 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동서가 손이 모자라면서 차까지 실어주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차가 앞에 놓여져야 한다며 차 문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싫어. 이미 손에 김치통을 들고 있는데 대신 내가 한 통을 더 들고 차에 실어줄게라고 동서에게 말하고 동서는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 후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시댁으로 퇴근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궁금한 눈치를 내던 중에 동서가 전화를 받더군요. 전화 소리를 듣기 위해 스피커폰을 사용하고 형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님, 정말 무슨 일을 한 건가요? 미쳤네. 왜 우리 집으로 그런 걸 보내냐고요? 생각보다 너무 늦게 발견한 거 아니야? 내가 한 만행들을 낱낱이 밝혀내줬어. 형수야,
전화 바꾸라고. 이거 진짜야? 형수가 보낸 김치통에서 나온 것들, 이건 다 진짜야? 그러면 제가 진짜를 보냈지 가짜를 보냈겠죠? 답이 나오잖아. 서방도 다 알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야? 지금 시댁에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밥 먹고 있는데 서방님 목소리가 커서 다 들었겠지? 그 말 마지막으로 전화가 끊겼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영어를 몰라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 뒤로 동서에게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어. 남편은 계속 궁금해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입 다 꾹 다 물었어. 1시간 정도 지나서 동서랑 서방님이 시댁 문을 열고 들어왔어. 서방님은 종이 뭉치를 던지며 진짜냐 사실냐 계속 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 서방님 얼굴이 벌거벗어 오르더니 동서한테 미쳤냐고 소리쳤어.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우물 울며 이게 아니라고만 반복하고 있었어. 알겠니? 아이 친구 엄마들이 맘카페에서 사이다 썰을 찾아보라고 해줬어. 그래서 찾다가 맘카페에 빠져버린 거야? 아, 너무 재밌는 글이 있었지? 많았다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은 모두 비슷한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여러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맘카페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접했는데 그 안에서도 네임드 같은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상당히 유명한 익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정체를 숨기고 글을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녀가 올리는 글들은 대부분 시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데 그때 깜빡해서 남아있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얼굴은 안 나오지만 목에 있는 점이 익숙했어요. 우리 동서도 목에 점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쓴 글에는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우리 시댁은 명절마다 와라고 부르는데 출근을 한다며 핑계를 대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다더라고요. 진심이 아니라는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동서가 쓴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글을 올렸는데 그 글들을 캡처해뒀어요. 김장 때도 일주일 전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글에는 남친이랑 만나서 놀 거라고 써 있었는데 사실은 남편을 숨기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동서도 하이비를 하는 것 같았지만 모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프린트해서 동석에 보낸다면 확인을 한 이후에 자기 얘기 아니면 이거 뭐예요 하고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으며 본인의 이야기가 맞으면 서방님이랑 대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왜 너무 당황스러우면서도 하나 줄게라고 했던 그 통에는 이 자료들을 뽑았던 걸 죄다 넣어놨었던 동서는 집에 도착해서 서방님이랑 김치 먹으려고 김치통을 꺼내다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은 노발대발나고 동서는 아니라고 발지 익명이라고 해도 IP 주소라는 걸 이용하면 어디서 로그인했는지 알 수가 있다네요. 우리 서방님이 또 그쪽을 전공한 사람이지요. 서방님이 바로 집 컴퓨터 켜서 확인하니까 동일한 주소로 나왔던 거죠. 서방님은 당연히 동서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었고 남친 몰래 숨겨둔 남친이 여자가 아끼는 엄마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남자친구 딴주머니 찬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 남자잖아. 그냥 사람들 한번 속여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좀 한 거야? 동생이 이렇게 말랐다고. 동생 초대지. 아, 내가 처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바보 같아 보여? 이러면서 싸우는데 구경하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거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냐? 완전 난리. 우리 시부모님은 뒤로 졸도하시기 일부 직전이었고 결국 서방님 입에서 이혼하자 소리 나오고 동서는 이혼 무슨 이혼이라고 안 된다고 하면서 눈치 슬쩍 보더라고요. 아니 의사, 식사나 무도회에 참석하지 않으며 명절에 귀찮게 하지 않는 시댁이 어디 있을까요? 형님, 전 직접 이혼해. 진짜 쫓겨났어요.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곁에서 혹평하지 마시고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집에서 쫓겨나 이렇게 됐어요.
절대 우리 가정에서 머물면서 들어가지 않을 것이어요. 집에서 쫓겨낼 것이고 형님은 변론하지 말아줄 것이에요. 만약에 혼인비 명예를 분별하여 들어가면 제 잘못이 아닐 테니 다시 도망다니 변론 과정은 너무 명백해 절실을 깨닫고 도로에게 마음이 바로 누르지 말라고 외치며 쫓아버려서 우리 시댁은 물론 신혼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로 때문에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꺼내야 했고 유책 배우인 여직원이 배우 청구 소송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 애인이 밝혀졌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이라고 하네요. 제 부인은 배우 소송을 걸었어요. 정말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그동안 병원 핑계를 대고 남자와 놀이며 결혼을 마무리한 후엔 시댁이 사실을 드러내줬으니까 저는 그 후로 시아버지를 갈아 엎었던 것이나 다름없겠죠. 그 후 내게 정당하게 부정한 일로 쏠린 게 없었습니다. 모두 무시하고 차별한 것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아무런 핑계도 하지 않고 사랑과 이해를 표현하는 중이에요. 의사 며느리 하면서 눈치를 살피고 대접해주다가 망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차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한차도 모를 제 인생을 챙기기도 벅찬 시간에 남을 신경 쓰고 싶진 않아요. 제 가족을 잘 돌보며 살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